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거 배웠죠? 그쵸? 종교개혁의 선구자 위클리프 후프의 성서 지상주의가 무엇인지도 공부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과 성격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랑 뭐? 인물과 전쟁.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인물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울린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한 면벌프 판매를 비판했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루터, 이 루터와 그리고 크리스트교 강요를 통해서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한 칼뱅, 그리고 이혼 문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헨리 8세,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을 이끈 3명의 남자 루터, 칼뱅, 헨리 8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종교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신교, 루터, 칼뱅, 헨리 8세 등등의 활약에 의해서 이 새롭게 기존의 그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세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새로운 기독교, 신교의 등장을 살펴봤어요.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회. 자, 이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가톨릭에서 보기엔 이거는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가톨릭 교회도 나름의 이런 신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겠죠. 그죠? 저항을 해야겠죠. 대응을 해야겠죠. 일단 처음으로 전쟁을 보기 앞서서 이러한 루터, 칼뱅, 헨리 8세 등등에 의한 이런 신교의 등장에 대해서 기존의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 교회, 항상 기존의 그 교회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여는 게 바로 공의회죠. 이번에도 역시나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예요.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기존의 이 가톨릭 교회가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확실히 재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교황의 권위는 잘못된 것이 없다.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I'm okay.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근데 다만 근본적인 교리 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 자잘한 걸 따졌을 땐 우리도 잘못된 게 있더라. 바로 뭐? 패단. 그러니까 각종 부정부패, 성직을 매매한다든가 면벌부를 판매한다든가 같은 이런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한 모순들 있죠. 이거에 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신교회에게 공격할 빌미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트리엔트 공의회를 너희 오해하면 안 돼. 트리엔트 공의회가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뜯어 고치자, 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가톨릭 교회의 근본 교리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즉 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 없다. 교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야. 다만 내부적인 모순의 이런 거, 부정부패나 매매 이런 것들을 고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마녀재판을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최초는 아니에요. 마녀재판 자체는 중세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신교도들을 대상으로 마녀재판을 종교재판소에서 확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금서 목록을 작성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칼뱅의 크리스트교 강요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신교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단을 탄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의회가 우리가 네 번째 공의회예요. 니케아 공의회, 클레르몬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기독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 그동안 나왔던 크리스트교 관련 내용들을 총 정리했습니다. 관련 칙령이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토대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트리엔트 공의회가 신교의 등장으로 땅에 떨어진 이 구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였다면 교회도 회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교의 등장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 신교에게 넘어갔잖아요.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등.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를 회복하기에 만들어진 게 바로 예수회예요.
이 예후에는 에스파니아의 퇴역한 군인인 로욜라가 가톨릭 교회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군인이 만든 거고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 이 조직은 굉장히 엄격한 군대식 조직과 규율로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은 너무나 치열하니까 얘들은 좀 블루오션으로 눈을 돌려요. 아직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곳을 우리가 선교하자라고 해서 수많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오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 있죠. 그쵸. 우리 중국사 공부할 때 배웠죠. 명나라에 왔던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 청나라의 아담샬 기억하시나요?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 예수의 선교사로서 명나라에 와서 많은 선지 문물을 전해주었죠. 이 기독교 전파하기 위해 고녀만국 전도 그리고 천주교 교리를 설명한 천주시리 그리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서광계랑 번역한 기하원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명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서양의 선진적인 문물을 전파해주고 그렇게 얻은 친근감으로 이제 기독교를 전파했던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청나라에 온 예수의 선교사도 있죠. 아담샬. 이 아담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죠? 서양신역법인 시언역을 전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나라 청나라 때 배웠던 명나라 청나라에 온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와 아담샬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를 가지고 중국사 내용을 충분히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15번 프린트 3쪽 명나라 청나라 그 문화 그쪽 파트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회가 나왔고 이러한 신교회 등장에 맞서는 구교회 대응도 나왔어요. 트리엔트 공의회로 권위를 회복하고 예수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이제 뭐만 남았죠? 이 두 구교와 신교가 본격적으로 빵 터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신교,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교 구교의 대립입니다. 그 전에 배웠던 슈말칼덴 전쟁 말고도 3번의 전쟁이 더 나옵니다. 자, 그 슈말칼덴 전쟁이랑 같이 여러분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우선 첫 번째로 위그노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위그노. 왜냐면 아까 칼뱅파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나라별로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고 했어요. 영국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고이센,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그리고 프랑스의 위그노입니다. 이 위그노 전쟁은 프랑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프랑스 자체가 전통적인 구교, 가톨릭의 나라였는데 이 프랑스에도 이 신교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프랑스의 신교도, 칼뱅파도 정확히 말하면 칼뱅파 신교도, 위그노들이 늘어나면서 이 기존의 가톨릭 교회와 새롭게 등장한 이 신교, 위그노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언제 폭발하게 되느냐?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성 바르톨로메오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행사인데요. 이게 프랑스의 국가적인 행사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아무리 평소 때 갈등이 많아도 무언가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이럴 때는 그 싸움을 좀 자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 신교도들은 안심을 한 거야. 설마 이런 날까지도 우리랑 싸우려고 했는데 구교들은 독한 마음 먹은 거예요. 이날 이 신교도들이 방심했을 때 신교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래서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을 알리는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그 교회 종이 울리는 걸 기점으로 전국에서 구교도들이 신교도에 대한 대량 학살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기점으로 이 프랑스에 무려 30년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위그노 전쟁이 촉발되게 돼요. 그 전쟁이 점점 길어질수록 나라는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 당시 프랑스에 새롭게 즉위한 앙리 4세라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로 낭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 낭트 칙령을 발표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앙리 4세가 종교 전쟁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앙리 4세가 대단한 게 뭐냐면 자 가톨릭 국가 프랑스예요. 앙리 4세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이 앙리 4세가 왕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 위그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의 프랑스에서 가톨릭 왕인 앙리 4세가 위그노 신자 여자랑 결혼했다. 이건 이제 왕이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의 종교 갈등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한 앙리 4세가 발표한 낭트 칙령 역시도 이 위그노 전쟁을 끝내기 위한 칙령입니다. 이 낭트 칙령은요.
이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거야. 이 부분적이란 말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주류는 가톨릭이니까 그럼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에게 타협을 제시한 거야. 너희들은 이 일정 지역에 너희들만의 거주 지역을 만들어서 여기서 모여 살아라. 그러니까 위그노들을 위한 집단 거주 구역을 설정해주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이 위그노들만의 너희들만의 이 집단 거주 구역 여기서만큼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뭐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교를 믿어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양태칙령은 내용이 뭐라고요?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거다.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거는 뭐야? 전국에 다 허락한 게 아니라 위그노들의 집단 거주 구역을 설정해주고 그 구역 안에서 신교를 믿는 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종교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데 근데 선생님 낭트칙령 159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게 1685년까지라고 나와 있나요? 이 앙리 4세가 낭트칙령을 발표한 게 1598년인데 이 낭트칙령이 폐지된 게 1685년입니다. 이건 누가 폐지했냐? 앙리 4세 후에 프랑스 절대왕정을 이끈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걸 폐지해요. 루이 14세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왕이 있듯 종교는 하나뿐이다.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다. 해서 낭트칙령을 폐지하는 퐁텐플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낭트칙령이 폐지돼. 그 말은 뭐야? 더 이상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루이 14세가 발표한 퐁텐플로 칙령으로 낭트칙령이 이제 취소가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낭트칙령은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거죠. 위그노, 칼뱅파 신자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 칼뱅파 주로 어떤 애들이 밀었어요? 직업 소명설에 감명을 받은 상공업자들, 상인과 수공업자들, 기술자들이 많이 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는 작아도 그 나라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돈 많은 사람들, 기술자들이 믿은 기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에게 종교의 자를 뺏으니까 위그노들이 더 이상 프랑스에 머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낭트칙령이 발표가 되자마자 이 낭트칙령이 취소되자마자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 퐁텐블러 칙령으로 낭트칙령이 취소되니까 프랑스에 있던 수많은 위그노 상인 수공업자 기술자들이 영국, 영국, 프로이센, 스위스 등등의 주변 나라로 막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때 대표적으로 떠난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예요. 오늘날 스위스 시계가 되게 유명하죠. 명품 시계로. 이때부터 유명해진 거야. 원래 유럽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나라는 프랑스였는데 이 프랑스의 시계 만드는 기술자들이 다 스위스로 빠져나가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프랑스의 경제력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프랑스가 슬금슬금 힘이 약해지다가 결국에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으로 나라가 한번 엎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위그노 전쟁. 그 다음은 네덜란드 독립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네덜란드는 원래 누구의 식민지라고 했죠? 네, 맞아요. 네덜란드는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에스파니아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에스파니아는 지금이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디 교황님을 중심으로 가톨릭으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이교도들이 날뛴단 말이냐. 나 에스파니아는 가톨릭의 수호자다 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가톨릭의 수호자로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는 절대 이 이단 신교도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당연히 강화 정책이 어디? 식민지인 네덜란드에도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는 예나 지금이나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농업이 아니라 상공업자, 특히 상인들이 중심이 된 나라가 네덜란드야. 당연히 네덜란드는 신교도 안에서도 이 직업 소명서를 주장하는 칼뱅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덜란드에서 이 신교도 칼뱅파를 믿는 고위팬들의 숫자가 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자체가 신교도들의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본국인 에스파니아랑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본국인 가톨릭을 강요하는 에스파니아와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지만 신교도를 믿는 고위팬들이 주도하는 고위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당연히 갈등이 벌어지겠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밤이 늦어서 수업을 하느라 혀가 꼬였네요. 그러니까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본국인 에스파니아와 그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지만 칼뱅파를 받아들인 고위팬들이 나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이 둘 간의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야. 마침 또 이 카를 5세,
아까 기억나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던, 그리고 슈말칼덴 전쟁 이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에서 루터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카를 로페. 그때부터 이제 이 네덜란드의 가톨릭 강화 정책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예리한 친구들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카를 로페는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루터도 신성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 루터의 정치적 권리도 보름스 국회에서 박탈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는 에스파냐 식민지잖아요. 에스파냐랑 신성로마 제국은 별개의 나라인데요. 신성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독일 지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이 신성로마 제국이요, 원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성로마 제국은 원래 이게 영토가 어디였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방이에요. 여기가 신성로마 제국인데,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로페 때 가면은 이 기존의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에스파니아까지도 신성로마 제국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되게 땅이 넓었어. 그래서 이 카를 로페 때는 에스파니아랑 네덜란드가 모두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그래서 카를 로페가 이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게 네덜란드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카를 로페가 자기가 죽으면서 땅이 너무 넓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아들과 동생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죄송합니다.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는 어디를? 에스파니아를. 동생인 페르디난트에게는 신성로마 제국인 본국을 물려주게 돼요. 신성로마 제국 본국. 그리고 식민지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펠리페 2세의 에스파니아에 네덜란드가 딸려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인 카르 로세와 아들 펠리페 2세 모두 이 신교도 고위팬들이 중심이 된 네덜란드의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독립하겠다. 해서 네덜란드가 기나긴 에스파니아로부터의 독립, 종교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보세요. 일본의 식민지배가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쵸? 친일파들이 등장을 하잖아.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덜란드가 더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부의 7주는 끝까지 싸우지만 남부는 독립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북부가 네덜란드가 되고 독립을 포기한 남부가 벨기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7주, 이 네덜란드 애들이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의 결과예요. 30년 전쟁의 결과. 맺어지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네덜란드 독립 종교전쟁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30년 전쟁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최후의 종교전쟁이자 최초의 국제전쟁인데, 이 30년 전쟁이 일어난 곳은 다시 신성로마 제국입니다. 그 슈말칼덴 전쟁이 일어났던. 자, 왜 또 신성로마 제국이냐?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 슈말칼덴 전쟁 결과 맺은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는 절반의 인정이라고. 루터파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지만 누구 인정하지 않았죠? 칼뱅파에겐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고, 그 종교의 자유도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제후와 자유도시대 대표에게만 준 거였죠. 갈등의 소지도 남아있고, 또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정말 정치적인 갈등이 한계까지 온 거야. 애초에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의 힘이 약하고 제후들의 힘이 강한 나라였는데, 황제는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랑 친하게 지내고 로마 교회에 종속돼 있고 그 왕정의 젖소라고 불리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로마 교회의 간섭에 반대하고 있던 상공인 계층들과 제후들이 편을 먹고서 루터를 지지해서 슈말칼덴 전쟁이 난 거잖아요. 교황을 지지하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르 로세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슈말칼덴 동맹들이 붙은 전투가 슈말칼덴 전쟁이었죠. 거기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가 맺어지게 되고 황제가 양보한 거예요. 황제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 제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거잖아, 얘들아. 계속해서 지금 분열 상태인 거야.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정치적인 분열과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점점점 갈등이 골이 깊어져서 결국
또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 이후에도 끊임없이 독일에서는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한 구교와 제후들을 중심으로 한 신교들 간의 대립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결국에 터지게 되는데, 이 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더 이상 내전이 아닙니다. 그 전에 슈말칼덴 전쟁처럼 신성로마 제국 내부의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지지하는 황제, 그 구교, 황제의 구교, 가톨릭, 황제는 지금 로마 교황을 지지하는 구교파잖아요. 이 구교를 누가 도와주냐? 에스파냐가 도와줍니다. 왜? 봤죠? 애초에 짧았던 순간이지만 신성로마 제국과 에스파냐는 카르 로세 때 한 나라였잖아, 얘들아. 이제 카르 로세가 아들에게 물려주긴 했지만 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에스파냐가 더 이상 신성로마 제국에서 이교도들이 날뛰는 걸 볼 수 없다. 우리 에스파냐가 가톨릭의 수호자로서 황제를 도와, 교황을 도와, 구교를 도와주겠다 하고 에스파냐가 이 가톨릭을 도와주기 위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신교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그러면 제후들을 도와서 신교의 종교를 잘 되찾겠다 하고 영국, 스웨덴, 덴마크 같은 신교도들이 참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한창 에스파냐랑 싸우고 있던, 지금 네덜란드 계속 에스파냐랑 독립전쟁 중인 거야. 이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랑 계속 자유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너희 에스파냐가 신성로마 제국의 구교를 도와준다고? 그럼 우리는 신교도 형제들을 도와주겠다 해서 한창 에스파냐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고 있던 이 네덜란드도 전쟁에 참여하면서 신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나눠진 거야. 황제의 구교를 도와주는 에스파냐와 제후들과 신교를 도와주는 덴마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같은 이 신교도 국가들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직 등장하지 않은 나라가 있죠. 누구죠? 그쵸. 또 다른 가톨릭 국가 프랑스죠. 근데 이미 프랑스는 앙리 4세의 현명의 결단 덕분에 이미 그 전부터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 신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이 종교 갈등을 일단락 지었잖아. 자, 하지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낭트 칙령은 프랑스의 종교를 신교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프랑스는 가톨릭 중심 국가입니다. 다만 뭐야? 이 위그노들에게 일정 부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것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프랑스 가톨릭이 중심 국가인 프랑스는 어디를 도와줘야 맞죠? 종교적 이념에 따르면 당연히 신성로마 제국과 에스파냐를 도와줘야 돼, 프랑스가. 근데 놀랍게도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신교를 도와줍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 에스파냐와 신성로마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여러분들, 이 신성로마 제국을 우리가 합스부르크 왕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던 신성로마 제국과 후에 에스파냐가 잠깐 들어왔다가 카르 로세 때 포함됐다가 이후에 필리프 2세에게 독립하긴 하지만 이게 다 신성로마 제국의 한 뿌리였잖아. 이 신성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합스부르크 왕가. 프랑스가 얘네를 엄청 견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종교적인 이념보다도 우리 프랑스의 국익이 우선이다. 이번 기회에 이 신성로마 제국과 에스파냐, 합스부르크 가문을 우리가 꺾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종교적인 신념과 반대되지만 신교를 도와줍니다. 자, 어떻게 되죠? 힘의 균형이 완전히 신교 쪽으로 쏠려버린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으로 인해서 신교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최후의 종교전쟁이자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이념보다도 자기 나라의 정치적 이득이 우선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전쟁 결과 맺은 조약이 바로 그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이랑 내용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뭐랑 비교하라고요? 슈말칼덴 전쟁 결과 맺은 절반의 인정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이랑 내용을 비교하셔야 돼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루터파만 인정을 했잖아요.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칼뱅파도 인정을 합니다. 칼뱅파, 루터파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제후와 도시 단위만 줬죠. 근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이랑 베스트팔렌 조약 해서 내용을 비교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종교적인 내용이라면 이 전쟁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도 있다 그랬죠. 정치적인 내용 뭐냐? 드디어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성노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스위스도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30년 전쟁 결과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와 신성노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스위스가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전쟁 막바지 때부터 갈서부터 신교도가 유리해지면서 이미 사실상 스위스랑 네덜란드는 거의 독립국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정식으로 승인이 된 거야. 그리고 신성노마 제국은 더 위기에 빠집니다. 지금 신성노마 제국은 애초에 분열이 심했는데 지금 벌써 2번이나 전쟁에 진 거야. 슈말칼덴 전쟁에서 져서 루터파를 인정했고 이번에 30년 전쟁에서도 져서 또 이제는 칼뱅파랑 개인의 자유까지 인정해줬죠. 황제는 벌써 2번이나 제후들에게 진 거야. 더 이상 황제의 권위가 남아나지 않겠죠. 더 신성노마 제국이 이때 완전히 분열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성노마 제국이 해체된 건 아니에요. 신성노마 제국이 해체되는 건 언제냐? 나폴레옹 때가 섭니다. 지금은 분열이에요. 이제 여기서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독립권을 인정하게 돼요. 즉 더 이상 황제는 제후들에게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어져던 흐름, 대공의 시대, 황금문서에 이어서 이제 아예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해주면서 이때부터 이제 신성노마 제국은 의미가 없는 껍데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성노마 제국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등장하게 된 새로운 도시 국가가 바로 훗날 독일의 중심이 되는 프로이센이 이때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종교전쟁 일단 그 신교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회 등장에 대한 이 가톨릭 구교회 대응 살펴봤고요. 그리고 종교전쟁 슈말칼덴 전쟁에 이어서 위그로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30년 전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위그로 전쟁을 마무리한 난트 칙령과 네덜란드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베스트팔렌 조약, 그리고 슈말칼덴 전쟁을 마무리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의 내용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 특히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은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랑 비교해서 이 종교적인 내용도 알아두시고 또 정치적인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선생님이 아래에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을 EBS란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읽기 자료로 만들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탐구 자료 역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특히 요거 이거 왜 이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베스트팔렌 조약.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거가 뭘 것 같아요? 네, 칼뱅파죠. 리은은 네덜란드고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빈칸 뚫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이 둘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사료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배운 개념으로 그 사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근세사 3번째 주제 신학로 개척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